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죠. 근데 이 비상계엄령은요, 정말 아닌 밤 홍두깨격의 조치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80%가 강한 거부감을 바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자폭행위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왜 12월 3일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 갔어요. 저게 뭘까? 왜 저럴까? 저는 비상계엄 내린 게 굉장히, 여튼,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찬성했어요. 근데 그 곡절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상계엄을 한 열흘,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나니까 이게요, 윤곽이 좀 드러나요. 그 다음에 한 보름 지나고 나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단순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고 거대한 국가 전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국가 전략의 이름을 제 나름대로는 한미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글로벌 중추 역할, 글로벌의 어떤 핵심 두뇌 역할, 신경계통 역할을 맡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계엄령은요, 윤석열의 이 머리에서 나오고 윤석열이 기획하고 지시한 윤석열의 작품입니다. 그렇지만요, 한국만 동떨어진 작품이 아니고 한미 합동의 극비작전, 이름하여 구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계엄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긴급 대국민 담화, 말하자면 계엄령 선포문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이거 보면요, 그 뉴스 속보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게 핵심 얘기죠. 반국가 세력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뭐를 통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과연 12월 3일이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였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엄령은 의문투성이고 너무나 이상해요. 이상한 걸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요,
국회는 거의 3분의 2가 야당이 지배하고 있죠.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봐야 몇 시간 내에 해제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비상계엄을 하려고 비상계엄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비상계엄을 바보가 아닌다면은 왜 이런 비상계엄을 내리겠어요?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12월 3일 날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딱 경비를 써줬어요. 그리고 회의장 출입을 맞지도 않았고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무런 방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도대체 그럼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12월 4일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어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3분 후에 해제안이 가결된 겁니다. 뭐야? 이런 비상계엄을 왜 내렸어? 그 윤석열이가 법으로 한 40년 법을 먹고 산 사람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뻔히 알고도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깊이 탐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시기는 12월 3일 그 시기는요. 이재명이 말하자면 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반국가 의회 독재의 수괴가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이 이재명이요. 아웃되는 게 거의 90% 달성된 시기예요. 근데 좀 기다리면 그냥 이재명 자동 아웃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명을 내렸죠. 2024년 9월 29일 날 선거 판결은 6개월,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 기간을 꼭 지켜라. 법에 규정된 걸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2년 가까이 재판을 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희대의 특명이 먹혀 들어가면서 실제로 11월 15일 날 이재명한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됩니다. 근데요, 이 이재명의 그 양형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건 뭐 이미 다른 유튜버들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뭐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폐기 처분되는 건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그렇지. 한국과 같은 의 있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요.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지지도가 높지 않으면 그 당은요. 굉장히 무력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아웃되고 나면 민주당도 당원이 의석이 170석이든 몇 석이든 간에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급하게 이렇게 비상계엄을 내렸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요.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그 말을 보니까 이거는요. 초강력이에요. 초강력 언어예요. 그러니까 야당을요. 반국가 세력으로 아예 딱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 이보다 더 강력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아예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악당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이상의 어떤 이 비판적 성격 규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의 적대적입니다. 적대적. 그래서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그래요.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선포한다고 하면서 자신감까지 드러내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 대통령의 언어는요, 굉장히 정중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대결 구도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 대 종북 반국가 세력의 대결로 보고 이 종북과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과 공존 불가능한 적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반드시 하겠다면서 사실상 성전을 선포한 거죠. 대한민국 수호의 성전을 선포한 겁니다.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계엄군의 행동을 보니까요, 이건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 봄바람에 날려다니는 이 솜털 같아요. 그래서 위압도 없고 폭력도 없고 폭동도 일체 없는 계엄군이 국회 경비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때까지 어떤 방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결을 하자 3시간 반가량 이후인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하죠. 왜 그랬을까? 왜 3시간 반 동안 지체했을까? 이것도 이 비상계엄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가장 평화롭고 짧게 끝난 비상계엄이었다. 보세요. 이래 보니까 도대체 비상계엄을 내릴 전혀 시기가 아니었고, 그 다음 비상계엄을 내렸을 때도 말과 행동은 거의 정반대로 갔다. 왜 이랬을까? 여기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몇 시간 내에 끝날 비상계엄인 줄 알면서 강행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내로 끝날 거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초강경 프레임,
대한민국 대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쟁을 얘기하면서 성전을 선포했다. 그런데 행동은 뭐 경군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 국회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전혀 없이 너무나 부드럽게 일을 처리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조치 몇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극비의 작전이 있었다. 그게 아니면 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쇼하려고 프레임, 비상계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왜 대국민 담화가 대한민국 대 반국가 세력 사이의 체제전쟁,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초강경 메시지가 나왔느냐. 그런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이 나왔느냐. 그건요, 이 비상계엄 극비작전을 통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발본색원 무기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 다시 말해서 이 발본색원 무기를 얻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은요, 작전을 짜겠죠. 작전을 짠데 성동격서 작전을 짭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고 실제로 치는 건 서쪽을 치는 겁니다. 서쪽을 치는데 그 서쪽을 치는 중에서 극비작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은요, 윤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판에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계엄군 이 선관위에 출동하게 한 것은 김용년 국방장관이가 내가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출동하는 게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동 격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국회에는 시끄럽게 모든 이목을, 시선을 흡입해버리죠. 그렇죠? 국회로 전 국민, 그 다음에 언론의 시선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고작 280명이에요. 280명 가지고는 질서 유지도 안 돼요. 거기다 실탄도 없어요. 어떤 무기도 없어요. 그럼 너무나 평온한 국회 상황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온 국민의 시선을 국회로 딱 붙들어 매놔놓고 진짜 한 건 뭐냐? 선관위 출동 이 요원을 이 경군을 국회보다 더 많이 파견해요. 선관위에다가 297명을. 그래서
선관위 서부복사 등 부정선거 빼박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군데다 파견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에는 사전선거 통합선거인 명부, 이게 핵심이죠. 이걸 복사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사전선거가 어떻게 부정선거 치러진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구군 선관위에 출두했는데 유령 투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선관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악구 선관위에 출동을 했는데 이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 증거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계엄군이 진주를 해요. 수원에 있는 선거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에 왜 갑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것이 스카이데일리에 보도된 것이 중국 간첩 체포작전이었다. 이제 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내리면서 성동격서 작전을 했는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핵심 목표는 당연히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뭐다? 중국 간첩을 체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요, 계엄할 필요가 없어요. 계엄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런 특수작전이 특수 목적이 없으면은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내릴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시기였어요. 자, 중국 간첩단 체포 사건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극비사항이죠. 이걸 천기누설한 게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특종을 터뜨린 건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하도록. 이 반국가 세력들은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내란 수계로 몰아가지고 처단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폭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절을 침탈하고 불법 체포를 시도한 겁니다. 이게요, 언론 보아서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나서 그렇지 여기에서 엄청난 불상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도 있지만은 경호원이 지키고 무장해서 지키고 만약에 무장해서 지키고 경찰이 3,000명 동원됐잖아요. 그죠? 이들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충돌을 감수하고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1월 15일 날 총공격을 한 거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윤석열이 천기누설을 합니다. (1월 15일) 날 공수처 국수본이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작전에 들어가자 6필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딱 나라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부정선거의 주범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 한국과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죽거든요.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중국이 배후에서 부정선거를 한국을 앞세워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자 그 이튿날 15일 날 일이죠, 이게. 그죠? 그 이튿날 1월 16일 날 스카이데일리가 슈퍼 특종을 터뜨립니다.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오, 이건 세계적 특종입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이 문제를 도외시해서 그렇지, 외면해서 그렇지. 외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계엄령이 중국 부정선거 조작단 99명을 검거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게 밝혀지면 세상이 안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는요, 부정선거 국제공제소록은 중공이 몸통이고 한국은 부정선거의 그 카르텔에 개입돼가지고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사실상 밝혀낸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계엄 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3시간 반 동안 계엄 해제를 안 하고 지체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체포한 중국 간첩단 99명, 99명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여하튼 다수를 평택항으로 이송해가지고 미군한테 넘기고, 그래서 미군이 이 사람들을 오키나와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평택항에 가가지고 미군한테 넘길 때까지는 계엄이 유지돼야 계엄군이 중국인 체포라는 어떤 게 정당화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계엄이 해제돼 버리면 말이죠,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한테 넘겨줄 때까지는 계엄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4시 반에 중국 간첩들을 미국에 넘겨준 걸 확인하고는 계엄을 해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3일) 한미 합동 구구작전. 자, 이렇게 되면은 계엄령이라는 건 사실은 한미 합동 중국인 체포작전이죠. 이 중국인 체포작전을 일단 구구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중국 간첩 체포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작전을 코드 99, 원래 작전 이름은 따로 있대요. 복잡해요. 여하튼 근데 이걸 알기 쉽게 코드 99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뭐 나도 고마 그걸 따라가지고 99 작전이라고 99 작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 작전은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 내가 보기에는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곧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이튿날 12월 7일 윤석열하고 12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12분 동안 통화를 한대요. 트럼프 정권에 있어가지고 최대 과제가 뭐냐 하면요,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엄청나게 강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자면은 제일 필요한 게 해군 함정을 만들어내는 건선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그 국방장관 된 사람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 정권의 제일 과제는 건선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 트럼프 해군의 건선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조선 사업의 한 반 정도는 중국이 차지해요. 25% 정도는 한국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15% 정도는 일본이 차지해요. 그런데요, 고급 선박 조선 기술은요,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 전력을 위해서, 보강을 위해서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국뿐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고 협조 전화를 한 겁니다. 12분 동안이나.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만나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요, 이게 작전의 서곡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요, 트럼프는요,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아주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한국과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계엄령, 다시 말해서
한미합동 구구작전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선요, 누가 확인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수원 선거연수원에 A웹, WEB입니다. 외국인 주택, 외국인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A웹 서울사무소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전용하는 숙소예요. 말이 외국인 전용 숙소지, 그건 중국인 숙소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인 선거 조작팀이 뭔가 합동으로 뭘 하고 있다. 걸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그 일망타진 날짜를 12월 3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3일로 선택했냐 하면요. 지금 다른 이유는 지금 알 수가 없고 딱 한 가지 드러난 거는 가나 대선이 사전투표는 12월 2일 날 한국 시간 12월 3일인데 여기 사전투표는 우리나라 사전투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본투표가 12월 7일인데 여기에 가나의 투표는요. 미중 대결이에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당은 친중 정당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도전하는 야당은 친미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지면은 친중 정당이 이기는 게 확실해요. 뭐 당연히 그리 되겠죠. 그래서 이 선거 전에 그 부정선거를 사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이 12월 3일 날을 D-Day로 잡아가지고 중국인 선거 조작팀을 일망타진한, 일망 체포한 겁니다. 그러다니까 가나 대선이 전자개표를 통한 부정선거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친미 야당이 압승을 하고 친중 집권당은 패배하면서 이 대통령 후보는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A웹 서울사무소 수원의 선거연수원 외국인 주택이 세계 부정선거의 아지트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중국인 부정선거 작업팀 아지트 수원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용주택에 최대 인원을 투입한 겁니다. 경군 130명, 경찰 100명, 그리고 미군도 일부 있다는데 그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한미 합동 작전으로 미군까지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한미 합동 작전으로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는데 그 체포했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버스에 타고 있는 복면한 인원이 수십 명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복면을 강제 착용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오키나와에 이송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왜 스카이데일리한테
그 구구 작전을 정보를 넘겨줬느냐. 미국이 안 넘겨주면요, 스카이데일리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한 사람 제보를 했다, 내부 제보를 했다, 그거 말도 안 돼요. 미국이 스카이데일리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냥. 왜?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론 안 믿어요, 미국.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강행이 되죠. 체포를 강행하고 결국 자진 출두를 하는데, 왜 정보를 줬냐.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계엄령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정보를 흘려야 윤석열의 안전이 확보돼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스카이데일리에 계엄령이 사실은 미국이 윤석열하고 같이 한 거다는 정보를 흘려준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1월 16일 날 단독 특종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트럼프 들어서도 그 강화해 나가요. AI 시대 한미 원전 동맹을 아예 1월 16일 날 맺어요. 한국 원전팀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굉장히 분쟁이 심했죠. 근데 이 문제를 트럼프 당선 이후에 딱 해결을 하고, 한전, 한수원, 웨스트하우스가 팀이 국제 수주를 위한 팀 코너스를 결성을 합니다. 한미 원전 수출 동맹을 맺어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더욱더 확실하게 밀착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 한미 관계 속에서 계엄령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있고 나흘 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죠. 취임 축하 무도회 특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특별 이벤트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수많은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획할 수 있는 이벤트가 수백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주한미군을 콕 집어가지고 트럼프와 주한미군이 화상대화를 합니다. 3분 44초 동안에. 이게 생중계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트럼프 취임식 추가 연설을 하면서요, 취임식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은데 참모들이 말렸대요.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취임식 이후에 추가 연설을 했어요. 근데 30분 동안 부정선거를 격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도회 특별 이벤트에서 주한미군을 불러내가지고 화상통화를 한 겁니다. 첫째는
내가 볼 때는요, 트럼프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은 앞으로 한 10년, 최소 10년은요, 유럽도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미국이요, 한국 손을 못 잡으면은 미국 패권도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아버리면 미국의 패권에 강력한 도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중 공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손을 붙잡고. 그래서 이 이벤트, 특별 이벤트도 그죠. 하필이면 미 8군을 콕 집어가지고 화상 통화를 한 거는요. 구구작전 성공을 자축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 트럼프에 대한 대답도 재미있어요. 우리의 부대는 오늘 밤 싸운다. 오늘이라도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운다. 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과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한국과 미국 본토 방어. 이 한미 관계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맹은 굳건하며 대통령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구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이 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미 합동 구구작전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체제, 글로벌 그 세계 체제의 1차 대결은 미소 대결이었죠. 근데 2012년부터는 2차 글로벌 체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대결로. 이 양대 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핵심이 누구냐? 자유진영으로서 중국, 러시아, 특히 이제 중국이 핵심이죠. 저쪽은. 와 싸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세 나라가 한미일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각자 놀면요. 미국의 패권,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어떤 그 우월성이요. 무너져요.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체제는 굉장히 2차 글로벌 체제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걸 통찰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고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체제의 리더로서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내겠다고 전략을 펼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중공이 아주 더티한 플레이, 더티 플레이를 하는데 그 더티 플레이가 뭐냐면 최첨단 세계 적화 전략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정선거에 중국 부정선거의 아지트가 한국에 있어요. AWEB입니다. 실제 아지트는 한국 수원의 그 외국인 공공주택이죠. 여기서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이들의 최첨단 세계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미합동구구작전이라는 것은 이 중공의 최첨단 적화 전략을 분쇄하는 핵심적인 작전입니다. 그래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요. 우선 작전 내용을 좀 이건 뭐 다 알지만은 국제부정선거 아지트 AWEB 서울사무소이고 수원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를 습격해가지고 중국 간첩 부정선거 조작단을 일망 체포해가지고 이걸 미국에 인계해주는 게 작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엄령은 한미합동 구구작전이고 이 작전의 핵심은 바로 요거다. 아지트를 급속해가지고 중국 간첩을 몽땅 잡아가지고 미국한테 인계하는 것. 이런 작전이 성공하자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좋은 날을 잡아야 돼요. D-Day를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게 12월 3일이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인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법적 절차 없이 중국 간첩을 체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밖에. 그리고 이 중국 간첩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은 한중 파국적 충돌이 필요하고 한국도 엄청난 이 공격에 시달리게 돼요. 중국 공산당과 그 앞잡이들, 한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이들이 합력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겠죠. 못 견뎌내요, 윤석열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붙잡은 중국 간첩들은 반드시 미국으로 넘겨줘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도 말이에요. 미국을 어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붙잡자마자 바로 평택항으로 데려가가지고 오키나와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요,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한 게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그 국방장관에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요, 이게 확인된 순간 자유세계의 트럼프급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작전 성공 후에는 어디 됐냐? 한미 1까지도 여기 이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반중 전략의 반중러, 그 반독재 반전체주의 전략의 핵심 세 국가거든요. 한미일이. 유럽은 아니에요. 유럽은 이미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이 반중 반러 의지도 너무 빈약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PC가 지배하거든요. 안 돼요, 걔들은. 그래서 한미일, 말하자면 글로벌 중추 3국, 이 중공과 그 앞잡이를 몰살할 수 있는 원자 폭탄을, 멸공 폭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자 중국과 앞잡이들이 길길이 날뛰겠죠.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몰아가지고 총공격을 합니다. 이 내란 수계로 아주 그 공작을 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공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공작했는 게 드러나고 있죠. 여하튼 내란 수계로 몰아서 총공격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그걸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단해요. 정말 천하대장부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죠? 정말 윤석열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윤석열은 재판하면 사형이다. 정청래 그 소리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총을 맞더라도 쳐들어가 가지고 잡아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죽일 기세였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관저 총공격을 하죠. 경찰을 3,000명이나 동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자칫 잘못하면 총격전이 발생하고 그러다면요. 윤석열이 총 맞아 죽는 것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요. 주권자들이 또 국힘의원 40여 명이 이 방어벽을 쳤죠. 공수처가 못 들어가도록. 근데 그건 뭐 힘이 안 되죠. 조직력 앞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천기누설을 해버린 겁니다. 뭐다? 사실은 계엄령 내린 거는 국제부정선거 카르텔 중공을 잡기 위한 거라는 것을 편지와 동영상으로 사실상 얘기해버린 겁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총격전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 출두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죠. 이것도 윤석열의 작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국도 윤석열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스카이데일리에 구구작전의 전체적 윤곽에 관한 정보를 줘가지고 보도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 한미합동 구구작전은 이건요, 비단 한국의 판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글로벌 체제의 판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금 이 사건은 미국에 넘겨줬죠. 한국이 미국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죠? 미국은 이 작전 결과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밝힐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